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혹한기에 돌입한 건 아닌지, 또 이렇게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은 아닌지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날도 추워지는데 네, 시장도 춥네요. 네, 요즘에 어저께도 바람 많이 불었고 그러니까요. 밤에 좀 쌀쌀합니다. 아침에도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주시장은 혹한기에 접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CPI 쇼크가 좀 있었죠. 저는 뭐 쇼크는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IB 은행들이 바보 같은 해석을, 그러니까 전망치를 낸 것뿐이죠.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 따지면 7월 달에 6월 달보다 낮아졌고 결론적으로 7월 달보다 8월 달이 조금 낮아졌던 건 맞아요. 네. 근데 조금 뭐 8%니 뭐 7.8, 너무 7.9% 과하게 낮게 네. 전망치를 해놨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니까 8.3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나온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그저께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떤 식이었냐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 이론과 실전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너무 우리가 만만하게 보고 있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그 7월 달에 유가가 좀 하락을 했고 또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만 하더라도 2,400원 정도까지 갔었어요. 제가 제일 비싸게 넣었었던 것이. 근데 지금은 1,700원대도 있습니다. 1,700원 초반. 좀 저렴한 거 찾으시나 봐요. 저희 동네가 좀 싼 네. 편이에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그 지표가 하락을 하니까 네. 아 이거 뭐 우습네, 별거 아니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8월달에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뭐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좀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왔고 특히 월세 지금 전세십니까 월세십니까 자가십니까? 저는 집에 새 들어 삽니다. 부모님의 네. 월세시네요. 네. 용돈 드려야 되니까. 네. 그런 월세 가격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거 현실을 자각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고강도의 긴축이 시작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남의 일이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내 일이구나. 저는 자가이긴 합니다만은 은행에다 월세를 내고 있어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알게 모르게 연초 대비해서 이자가 네. 꽤 많이 더 월세값이 높아졌더라고요. 올랐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이제는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시장의 변동성을 높였고 네. 솔직히 뭐 화요일에 미국 증시가 5% 정도, 6% 이렇게 나스닥 기준으로 폭락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압축되면서 하락을 했고 어저께 반등도 제한된 것들이 아직 그런 거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미국 시장 과대 낙폭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그러니까 간밤에는 그래도 3대 지수가 모두 다 그래도 선방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 미국 증시가 문제가 아니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CPI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특히 일본이 2%가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네. 했고요. 우리 증시 역시나 1%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크게 흔들린 것에 대해서 시장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저는 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보고 있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지금 이제 화요일의 증시 모습으로 인해서 긍정, 부정, 애매모호한 것이 기준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지표는 미국의 금리라는 것이죠. 네. 뭐 차트가 되어 있는데 그 금리가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최근 들어서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한 3.3% 미만에서의 흐름이었었어요. 근데 그 CPI 지표가 발표가 되자마자 바로 3.4%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6월 14일 최고점 3.49%에 근접을 했죠. 중요한 거는 이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은 결국에는 이러한 국채금리 급등이 또 달러 강세를 연동시키는 것이 부정적이고 또 하나는 그 미국
차트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차트입니다. 미국은 지금 테슬라 견조합니다. 이게 뭐 하락했다라고도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애플 물론 이제 8월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지만 최근에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딱 요 두 개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보시면 저점 이탈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구글 보시면 아예 그냥 지난 거의 최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저께도 테슬라, 애플이 없었으면 이 두 종목이 없었으면 나스닥은 마이너스 거나 저 약보합 정도가 아니었나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 흐름이라는 거죠. 저점이 붕괴될 수 있는. 하지만 중립적인 지표, 빅스 지수를 좀 보신다라면 죽다 살아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빅스는 약간 이제 공포 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화요일에 뉴욕 증시가 폭락이 나왔을 때 빅스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수 하락 대비해서 빅스가 덜 올라왔고 또 어저께도 빅스 지수가 못 올라갔다. 그러면 약간 시장 하락이 제한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해석하면 이게 조금 안정세를 띄다가 여기서 빅스 지수가 급등이 가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내일 모레까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은 정말 신락 같은 긍정적인 건데 아시아, 유럽이 견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미국이 이렇게 6%, 5% 거의 2년 내 최대치의 하락을 보여주면 네. 아시아 그냥 아사리판 났어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 한 4%, 막 3% 이거 그건 뭐 그냥 밀려야 되는 거고 네. 유럽은 당연히 완전히 흔들렸어야 되는데 유럽 안 빠졌어요. 네. 아시아 우리나라도 어저께 뭐 일본 2% 하락한 것 같지만 야간 시장에 하락한 것이지 막상 본장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도 본장이 열렸을 때는 낙폭을 줄였습니다. 어저께 야간 선물했으니까 화요일 야간 선물에서는 약 2% 정도 하락했었던 것이 막상 개장하고 나서 마이너스 2.5% 정도로 시작을 했지만 종가상 1.5% 끝났죠. 마이너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4%까지 갔었던 것이 본장 개장하고 나서는 반 정도 되돌렸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지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은 이미 인플레이션을 맞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나오고 있고 아시아는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통화 가치라는 것이죠.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보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 가지를 방향성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 중립적인 것, 긍정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쨌든 신락 같은 희망은 있다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어떠한 전략을 잡고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물론 단기냐 중기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단기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9월 말, 10월 초가 되겠죠. 다음 주 당장도 FOMC 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로 본다라면 저는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보다는 제한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FOMC 뭐 지금 저는 1% 상승 보고 금리 1% 상승 보고 있지는 않지만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번에도 0.5, 네. 0.7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제 시장이 이제 흔들리는 것인데 FOMC 회의에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데 다만 의미 있는 반등이 실패한다면 그것이 저는 오늘 그러니까 목금 미국 증시의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이 실패한다면 글로벌 증시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는 어저께 저점 혹은 지난 목요일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제한된 반등이지만 2,5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 길게 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까지 뭐 이제 4개월 남짓 남은 것이니까요. 연말까지 본다라면 미국하고 유럽은 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 저점을 깰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뭐 나스닥 100 기준으로 혹은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전 3,300도 불가능하지 않다. 네. 엄청난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게까지 같이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7월달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길게 본다라면 계속해서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현금 비중을 네. 좀 확보해 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게 뭐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렇게 지표가 나오고 나서 뭐 대신증권이라던가 키움증권, 삼성증권, 뭐 센터장들이라던가 전저점 우리 시장 테스트할 것이다. 뭐 2050포인트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시는 건죠? 그러니까 저는 국내 증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네.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이죠. 부정적인데 네. 과연 6월달, 7월달 저점, 그러니까 네. 2250이나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할까? 전 그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내년에는 그 자리에 이탈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내년이면- 이번 올해 네. 그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자리에 이탈하면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난리가 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럼 반대로 그 난리가 난다라면 그때는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뭐 욕 먹겠지만 빚내서 주식 사야 될 자리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빚내서 주식을 사는 건 대표님의 의견으로 네, 정리해 보겠고요. 어쨌든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때 현금의 보유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시장 그냥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고요. 대응 방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대응 방법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단기 지지선이 좀 확인이 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된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좀 반등을 모색을 계속 한다라면 왜냐하면 어저께 수급이 나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 그저께 진짜 뭐 한풀이 매수를 했지 않았습니까? 현 선물에 대해서. 근데 어저께 뉴욕이 그렇게 하락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 크게 매도 없었고 주식 1000억 정도 매도 나온 거는 환율을 반영한다라면 매도도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좀 초반에는 낙폭가대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소부장들 이쪽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고 저는 뭐 이게 좋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의외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 특히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 종목군들이 낙폭가대 인식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전히 낙폭가대 종목군들을 조금 내일 오후장, 오늘 네. 오후장 흐름을 보면서 이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든다라면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의 일정 부분의 매수 대응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섹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고민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기존의 주도주, 뭐 소위 태조 이방원이라고 네. 하죠. 조선, 네. 뭐 태양광, 풍력, 뭐 원전, 뭐 2차 전지, 뭐 이런 섹터를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섹터는 변죽만 올릴 정도시 매수를 해서 실익이 있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또 그저께 보시면 이들 종목은 아예 못 갔어요. 증시가 올라왔을 때. 증시가 약했을 때 혹은 증시가 올라올 때 강한 종목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추세가 조용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거, 뭐 그런 자동차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논외를 한다고 치더라도 최근에 제지주들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펄프 가격도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솔제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계속 좀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8월 초 중순부터 조정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빠진 게 없습니다. 그 무림 PMP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한국 수출입 포작 같은 경우도 많이 하락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근데 약간 이거는 뭐 저만의 징크스인지 모르겠는데 통신 장비 섹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우상향 기조 이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언급만 하면 하락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올라가고. 근데 여전히 뭐 저는 HFR 같은 기업들 네.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계속 가져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MW, HFR 어저께 보면 많이 하락했어요. KMW가 어저께 한 7% 정도 하락을 했고 HFR도 어저께 한 4,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인 차트 흐름을 보시면 KMW 보면 여전히 추세가 살아나가고 있고 HFR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약간 이제 리오프닝 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런 쪽인데 저는 카지노 뭐 GKL이라든지 파라다이스 나쁘지 않고 의류주들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조금 살아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FNF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아주 강한, 그러니까 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작은 섹터에서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조정기에도 살아남았고, 그러면 반등기에는 더 이들 종목군들의 매력은 돋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태조 이방원을 눈여겨보는 것보다는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기회를 잘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CPI 쇼크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가 깊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판 돋보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